봤죠. MBC, KBS, 뭐 그다음에 뭐 SBS 드라마라든지 그런 거를 처음에는 적개심을 가지고 보다가 저기 진짜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한국에 가야 되겠다고 딱 결심하고 3일 만에 출발을 했거든요. 탄핵을 당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죠. 와, 이건 뭐야? 국민들의 힘이 이렇게 센가? 솔직히 재래식 무기에서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잽이 안 되거든요. 북한에서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핵실험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북한의 생화학 무기도 저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이제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네, 안녕하세요. 2016년 서해바다로 탈북한 이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해바다로 헤엄쳐서 오셨죠? 그렇죠. 3시간 만에. 3시간 쉬지 않고. 아니요, 6시간입니다. 6시간. 아니, 근데 김 작가님도 마라톤을 오래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6시간 수영하는 거에 대한 느낌 남다르시잖아요. 엄청나네요. 철인 3종 나가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은 전혀 못합니다. 그것도 깜깜한 밤에 사람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셨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박세암입니다. 저는 MBC 기자였습니다. 근데 회사를 퇴사하고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올해 2월에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 국민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학부생들도 가르치고 연구활동도 하고 이렇게 방송 활동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원래 북한 콘텐츠 김작가 TV에서 요즘에 좀 많이 올리는 게 그만큼 시청자분들이 많이 찾고 있어서 이렇게 저랑 원래 게스트 둘만 하다가 뭔가 또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회자분이 한 분 더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박세현 박사님, 북한을 박사를 하신 분이 도움을 받아서 저는 중간중간 제가 궁금한 것들을 첨부하듯이 자, 메인 이제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수영에서 왔다, 그것도 깜깜한 밤에 왔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제가 주위에 지인분들한테 얘기해도 안 믿어요. 정확히 언제 탈북하신 거죠? 2016년 9월 18일 탈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 들어왔는데, 솔직히 저도 이제 제 유튜브 이제 이철은 TV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댓글 보면 안 믿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요, 안 네. 믿어요. 근데 실제 안 믿다가 지금 왜 믿냐면 저를 이제 최초로 발견했던 해병대 분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상을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촬영을 했어요. 네. 하도 안 믿어가지고 야 거짓말 씨발 6시간 동안 어떻게 수영을 쳐서 오냐 막 그래가지고 그분을 우연치 않게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이제 라이브를 하는데 DM이 온 거예요. 그때 내가 최초로 발견했던 사람이다. 만나보자 해가지고 만났거든요. 어우, 뭘 훤칠하게 얼마나 잘생겼어요. 북한은 어디서 한국에 어디로 온 거죠? 출발지와 도착지. 출발지는 이제 황해남도 연안군 염전구, 지도에서 강화도 말도 앞이에요. 네, 강화도 말도에 해병대 2사단에서 한 개 중대가 나와서 주둔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태국기를 목표로 삼아서 왔죠. 그 지도 보면은 거기 있어요. 그 북한하고 제일 한 4km, 6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쪽으로 목표로 삼고 왔죠. 그래서 제가 뭐 바다로 탈북할래야 탈북한 건 아니고, 뭐 제가 살던 행정구역상 북한에 이제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올라가면 좀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야 돼요. 양강도 해산. 뭐 우리나라에 오신 탈북민분들이 거의나 그쪽 분들이잖아요. 뭐 돌 던지면 머리 맞는 사람들이 양강도 사람들이라고 하던데 그만큼 그쪽 지역 사람들이 이제 국경을 통해 가지고 삼국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못 왔죠. 네, 그래서 서해바다로 그냥 탈북을 할 생각을 했죠. 야, 그럼 그 수영은 혹시 사전에 좀 북한에서부터 연습을 미리 계획해서 딱 한 건가 아니면 그냥 수영하다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계획이 아니고 하다가 그냥 오늘 유산소 좀 해볼까 했는데 그냥 온 건지. 아니, 그거 있잖아요. 철은 씨가 분명히 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모 대통령의 스피치를 듣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건 구체적으로 뭐,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제가 뭐 북한에 있었을 때니까 정치적인 뭐 성격과 전혀 상관없으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북한에서 있을 때 이제 오갔다고 결심한 게 3일밖에 안 됐어요, 저는. 한국에 가야 되겠다고 딱 결심하고 3일 만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거는 뭐 3일 동안에 생각하기 전에 이미 전에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도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도 또 제가 이제 보위부에 있다니까 만나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16년 8월 15일 전전 박근혜 대통령님의 광복절 축사를 집에서 이제 다이렉트로 TV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또 TV 북한에서 다이렉트로 봤다고 하면 또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옵니다. 아니, 북한에서 채널링을 하다 보면은 한국 TV가 나온대요. 네, 다 나옵니다. 주파수가 잡힌다는 그렇죠. 말이잖아요. 네. 뭐뭐 봤어요? 그때 MBC, KBS, SBS. 다 봤죠. MBC, KBS, 뭐 그다음에 뭐 SBS, 뭐 제가 뭐 북한에서 뭐 런닝맨을 좋아했으니까요. 일단. 아니, 그 단속 안 해요? 실시간으로 본단 말이에요, 라이브로? 제가 단속하는 사람인데 누가 단속하겠습니까? 단속하는 사람이 한국 TV를 봤다. 이거는 말 다 했죠. 북한의 체제가 지금 굉장히 느슨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떡장사가 떡을 좀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때 TV를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강복절 축사에서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 간부들 자유 대한민국으로 찾아오라라는 이런 액션을 보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3일 만에 빡 돌아가지고 제 친구하고 수영을 최소한 거죠. 아, 두 분이 같이 오신 거예요? 네, 한 분은 울산에서 지금 김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도 굉장히 자본주의화에 이제 성공을 하셔서 네. 부동산 경매 사업을 하세요. 아직 경매를 하고 계세요. 아, 그래서 부동산 부자세요, 이분은. 아이 뭐 부자까지는 아니고요. 저보다 훨씬 그 자본주의에 눈을 뜨셔서 볼 때마다 저건 얼마, 이건 어떻게 살 수 있어. 이런 분이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한 나라의 위정자가 그리고 정치인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천은 씨의 케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유대한민국으로 찾아와라. 이 한마디가 우리는 늘상 듣는 말이지만 북한에 계신 분들은 그 한마디 울림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 네, 저는 와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여기 김 작가님 유튜브가 워낙 또 유명하고 200만 원이 넘는 분들께서 시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저도 솔직히 처음에 와가지고 갈팡질팡했죠. 왜냐면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이라는 곳에 살다가 갑자기 이제 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로 오다 나니까 아무리 제가 대한민국을 많이 보고 안다고 해도 미디어로 통해서 알게 된 거고 한두 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만나서 알은 거기 때문에 실제 내가 와서 몸을 부딪히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했고 혼란스럽기도 했고 갈팡질팡했죠. 제가 정신적으로 충격받았던 건 대통령 이제 탄핵. 그 대통령 보고 왔는데. 그 대통령 보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탄핵을 당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죠. 와 이건 뭐야? 국민들의 힘이 이렇게 센가? 야 대통령을 저렇게 때려부실 수가 있는. 야 진짜 충격받았죠. 네. 그 밖에 그럼 적응하기 힘들었거나 가장 불편한 점은 뭐 어떤 것도 있었나요? 이제 8년 되신 거잖아요. 적응하기 힘들었다는 건 처음에 제가 이제 경찰 공부를 좀 했어요. 북한에서도 경찰이었으니까. 그런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좀 경찰 일을 좀 해보고 싶다 했는데 나이가 또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자본주의보다 나니까 계산을 한 거예요. 내가 경찰 공부를 해서 경찰이 되면 한 40대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40대 경찰 돼서 뭐하냐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을 했는데 제가 그때 가장 좀 힘들었던 게 진로 선택입니다. 사회주의라는 시스템은 너 여기 가서 일을 해 하고 맡겨줍니다. 네, 분담을 해줘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그거 특별하게 따지지 않거든요. 한국에서는 찾아야 되니까. 찾아야 돼요. 한마디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맞아요. 거죠. 근데 여기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몇백 가지가 넘는 그 직업을 내가 내 성격, 내 취향에 맞고 내 직성에 맞는, 적성에 맞는 이걸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히려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닫혀있던 곳에 있다가 자유를 주니 이게 내가 어떻게 할지 누려본 모르는 적이 거예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진로 선택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저도 회사 이제 기계 만지는 이제 그 사출기 있잖아요. 사출기 불호 쪽에 회사 다니다가 그리고 뭐 타일도 바닥 타일. 기공이거든요. 예, 바닥 타일도 하고 삼성화재 보험 설계자도 하고. 아, 그래요? 예, 해보다가 다 내가 이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북한식으로 말하면 봉사성이라고 하죠. 봉사성.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건 내 적성이 안 맞는 거, 내 적성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하게 된 게 이제 부동산 경매라는 좀 메리트를 좀 알게 돼가지고 이거 여느 부동산과 경매가 좀 차이가 있다 해가지고 배워보자 해가지고 한 3년 전부터 공부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한국에 오신 그 북한 이탈 주민 가운데서 자본주의화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 중 하나. 아닙니다. 다 이러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좋은 실제, 예입니다. 네, 실제 이제 저처럼 이제 TV 나오지 않는 탈북민 분들 조용히 진짜 부자처럼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가끔 뉴스에 보면 탈북민들 정착 못 해가지고 도로 도망치려고 하던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 그런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한 거고요. 네,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만족하시나요? 거의 다 만족해야죠. 여기 뭐 만족해 안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아무나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뭐 다 만족하면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천국도 만족한지 누가 가봤으니 알겠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뭐 조금 불편한 게 있긴 있겠지만 얼마든지 견딜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북한 보위부면 북한 사회에서도 상당히 견고한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을 잡는 역할을 했고요. 꽤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왜 한국에 왔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대통령이 오라고 해서 완 거기 때문에 일단 보위부라는 것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부서하고 좀 연관을 시켜야 될지 좀 비슷한 부서라고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한 게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안기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뭐 일단은 뭐 블랙 요원들보다도 화이트 요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렇죠. 뭐 탈북민분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북한 보위부 들어가면은 뭐 남자도 여자로 바뀌어서 나온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죽은 사람도 입을 열게 만든다. 뭐 이런 소리도 하는데 그만큼 악명이 높다. 북한 치안을 위해서 이제 활동하는 쪽이기 때문에
때문에. 금명과 악명이 높다는 건 지위도 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이제 권력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월급 받아서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살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뇌물 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권력을 가지면 뇌물을 받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고 사는 거는 일반적이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정도로 물론 대통령의 얘기가 트리거가 됐지만 그렇죠. 그거 이외에 삶이 불만족스러울 게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불만족스럽다는 것 봐도 제가 또 이제 한쪽으로 대한민국에 오갔다는 결심을 했던 건 이제 김정은이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네. 2011년에 그 김정일이가 죽다니까 김정은이 갑자기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조금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또래 이제 보이부에 있던 사람들, 대학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간 지 얼마 안 됐고 일단. 나이가 어렸어요. 그때 20대였거든요. 바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이상한 게 기분이 없었죠. 야, 저 애비 잘 만나가지고. 이 생각이 바로 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바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이 생각이 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지금 북한에서 한국에 넘어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서른 씨 같은 MZ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넘어온 엘리트들도 김정은 그 인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넘어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그 김정일은 김일성에서 넘어올 때 꽤 오랜 기간 동안 지도자 후계자 그렇죠. 수업을 받아서 익숙했는데 김정은은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심지어 어려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비슷한 케이스가 지금 주해, 김정은의 딸 주해도 오히려 사람들이 후계자라면서 일부러 공개석상에 내놓고 있지만 북한의 주민들은 저 어린애가 그리고 저렇게 럭셔리하게 입는 애가 나와서 뭐해? 뭘 알아? 이러면서 위화감을 느끼고 반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비슷한 케이스 김정은과 김정은의 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뭐 김주혜를 보면은 이제 TV에 뭐 김주혜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뭐 억울을 많이 끌고 있던데 김주혜 뭐 후계자다. 저는 후계자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가장 확률이 높잖아요. 아니요. 국정원에서도 공식 인정했는데. 국정원에서 뭐 공식 인정했다가 뭐 아니라고 하는 게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잡혀가요. 함부로 얘기하면. 아니 괜찮아요.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뭐 그래, 잡혀가봤자. 아니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북한에서 네? 왔는데 뭐가 그렇죠. 무서워. 그리고 저는 김주혜가 만약 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네. 왜냐면 북한은 이제 남전 여비를 떠나서 후계 교도가 남자로 돼 있잖아요. 여성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 김주혜가 만약 북한에서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여자는 뭐 혼자서 계속 살겠나요? 누구를 남군님으로 맞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으로. 그러면 백두혈통이라고 북한에서 그토록 얘기하는 백두혈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백두혈통? 뭘 가지고 명분을 내세우면서 독재 정치를 또 하겠습니까? 혈통 정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주혜가 되면 얼씨구나 좋다는 사람인데 김주혜가 안 되니까 문제는 거죠. 이유가 뭐죠? 저는 김주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이 끊겨요. 그래서 앞에다가 김주혜를 내세우고 뒤에서 저는 후계자 수업 100%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다. 네. 보이부 계셨으니까 뭐 김정은의 자식이 아들이라든가 이런 아들이 게 있는 건 다 뭐 우리 국정원에서 발표한 거고 네,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지금 포커스는 김주혜로 맞추고 있지만 관심은 김주혜로 가 있지만 뒤에서 지금 김주혜 아닌 오빠가 후계자 수업을 하고 있고 받고 있고 저는 김주혜는 누구 역할을 하느냐 김여정 역할을 배우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해요. 네. 다양한 썰들이 있어요. 그 국정원에서는 공식적으로 김정은 후계자가 가장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 혹은 아들이 있는데 장애가 있어서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한데 김주혜가 일단 가장 똑똑하니까 전면에 내세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급하게 내놓느냐. 김정은이 건강이 확실히 이상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것 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김주혜를 빨리 일단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라는 그런 김정은의 건강설은 뭐 이미 전부터 나와가지고 죽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 건강 상태에 이제 대한 여러 가지 썰을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이 자본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에서 이거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조회수 올리고 하는 거 이해되는데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김정은이가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서 이미 전에 죽었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미 전에 죽었어야 돼요. 뭐 스탠드 수수료 무슨 수수료 그 몇 년 전이죠. 김정은이 죽었다고 국회 모모한 사람들도 막 얘기해가지고 그때 제가 제 유튜브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렸댔어요. 그때 하루에 구독자가 한 10,000명이 늘었는데 안 죽었다. 제가 며칠 날 나온다고까지 찍어줬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또 그런 또 그게 있어요. 비밀이에요. 네, 비밀입니다. 진짜 5월 1일 날 나왔잖아요. 네, 그거를 저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김정은이 죽었다. 그리고 김정은이 물론 그 가가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네.
걔는 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 건 맞아요. 종합병원이에요, 간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딸을 데리고 다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김주혜를 데리고 다니는 거는 분명히 가족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 엄마 때문에 김정은이하고 김정일이 아버지하고 같이 못 다닌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또 북한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나도 누군가의 아빠다. 이런 여러 가지의 보여주기 식으로 딸을 지금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거지. 뭐 후계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주혜가 되면 좋다. 100% 좋다. 북한 체제가 좀 더 무너질 확률이 높아지니까. 당연하죠. 체제가 움직일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엄마에 대한 그 마음이 각별해요. 김정일이 엄마가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모를 생모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김정일이 본초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에 대한 마음이 각별해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어머니의 날도 제정하고 그 어머니 기념관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어머니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저는 뭐 북한에서 직접 고영이 그 묘까지 갔던 사람으로서, 그게 이제 평양의 대성산 혁명열사령에 가면은 그 혁명열사령에 보면 이제 그 1세대부터 김일성하고 싸웠던 사람들 이제 레벨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와가지고 한참 뒤로 돌아서 가면 그 대성산에 앉혀 있어요. 그 고영이 묘가. 그 쭉 가면은 그 왕릉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크게. 그 가면은 성군조선의 어머니 고영이 동지 묘하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 김정은이 만든 거죠. 그렇죠. 원래는 그게 초라하게 있었는데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완전 뭐 크게 웅장화려하게 해놨죠. 말씀하신 게 금수산 태양궁전이랑은 다른 거죠. 금수산 태양궁전하고 완전 다른 거죠. 금수산 태양궁전은 맞은편에 있습니다. 맞은편에. 쭉 멀리.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건데 김일성이가 원래 그게 주석궁이었거든요.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 사무실에 창문을 열면 그 대성산 혁명일선이 보여요. 그래서 그 보게끔 해가지고 대성산 혁명일선을 보면서 자기가 같이 그 항일 8.13 운동을 같이 한 그 동지들과 뭐 대화를 한다 뭐 이런 개수작인데 사실은 그런 걸로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세워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상 태양궁전은 안에 가면은 그 미라가 된 김일성이 있습니다. 김정일도 여기. 저는 2번씩이나 가봤어요. 저는 봤어요, 미라. 다 봤죠. 저는 보이브에 있으면서 거기 계속 다니는데 가는데 그러네요. 가서 눈물 흘리셨다고. 죄송합니다만 찐이에요. 진짜 눈물이. 저희 영상에서 봤어요. 진짜 처음에는 눈물 흘렸어요. 찐으로. 음악도 뭐 슬픈 게 막 나오고 있다면서요. 음악도 그 북한에서 말하면 이제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희생됐을 때 부르는 그거 무슨 가라고 하죠? 죽었을 때 부르는 거? 추모가라고 해야 되나? 추모곡. 추모곡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노래 가사를 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데 그게 김일성이 때 항일 8.13 운동할 때부터 나왔던 추모곡이라고 계속 쓰고 있거든요. 하늘에 나는 까마귀야 다다다다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가사 까먹었어? 가사는 잘 생각하는데 음은 생각나는데 그렇게 뭐 하늘에 나는 까마귀 하면서 그 음이 싹 깔려 나오거든요. 그 들어가면 여기가 그 향도 달라요. 막 우쿠 가는 그런 향을 해놔가지고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 진짜 미일 앞에 딱 가면은 거기 또 안 울어도 이상해요. 그래,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압도될 것 같아요. 거기 안 울잖아요. 되게 이상하게 봐요. 울어야 돼요. 그래. 이렇게 돌면서 세 군데서 딱 인사를 하는데 너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사람이 아니라 김일성이잖아요. 김일성이 위대한 어버이 수령 우리 김일성이도 뭐 인간이지 뭐? 에이, 말도 이렇게 한다. 아니 인간인데 아니 맨날 집에서 그 사진으로 그 태양이라고 인사하고. 북한에서는 이제 네. 완전 세뇌교에도 사이비 종교처럼 해서 그렇지 인간은 인간이죠. 그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어제 궁금한 그 북한에서 그렇게 세뇌교육 어릴 때부터 받으면 언제쯤 다들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다. 어떻게 흔들리는? 그러니까 세뇌 교육을 받아서 잘하는데 언제쯤 이게 흔들리고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안 흔들리는 건지. 그거는 뭐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다른데 외부 문화를 받아들일 때부터 조금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무슨 뭐 외부 문화 뭐 한류 문화가 북한에서 뭐 많이 받아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뭐 진짜 다른 방송들에서 보니까 무슨 K-팝이 뭐 북한에서 뭐 흥행하고 있다고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던데. K-팝 흥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철원 씨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K-팝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이제 부류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무슨 우리로 말하는 그 뭐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하죠? 랩? 뭐 랩도 막 그렇고 뭐 아이돌 뭐 춤 그건 가사가 들려야지 뭐 흥이 나는 거지.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흥이 납니까? 본인 생각 아닙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보이브에서 백공부랑 단속을 해봐서 하는데 랩이라든지 이런 거 단속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한국 노래는 많은데 트로트나 발라드가 많지. 그건 진짜 무슨 요즘 하도 그냥 북한이 그냥 좀 돈 좀 버는 거 같으니까 막 나가서 그러는데 실제 그렇진 않아요. 근데 철원 동무가 온 것도 벌써 2016년이라 그 사이에 변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제가 장단 콘텐츠 말하는데 제가 어릴 때 태어나서 제가 한국 처음 콘텐츠를 받은 게 전단지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라디오라는 걸 해가지고 받았는데 기억날 때가 제가 한 11살 때쯤인데 그때부터 듣고 있는 발라드 그리고 또 이제 트로트는 제가 30년 동안 산 동안에 아직도 유행입니다. 뭐 좋아했고 뭐 가장 많이 들었어요? 저는 뭐 불러보십시오. 윤도현 밴드에서 나오는 그 이제 박하사탕이라든지 불러보세요. 아이 뭐 노래까지는 뭐 박하사탕 뭐지? 나 돌아갈래 어릴 적 꿈에 그 노래 뭐 많아요. 또 몇 개 해봐요. 홍씨도 있고 나훈아 선생의 홍씨 그리고 임재범 선생의 그 해봐요. 나오는 홍시. 너를 보내고 우리 어르신들. 아니 너를 보내고가 저거네 저 윤도현 밴드 노래고 그리고 임재범의 노래가 그 뭐지 뭐 이 많아요. 홍시 해보라고.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그 노래죠. 그거 잘해.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처음에 볼 때는 그걸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처음에는 적개심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적개심이 어느 순간 이거 바뀔 수가 있어요. 차츰차츰 바뀝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단속을 하다가 제가 그 음악에 그랬던 거죠. 스며들어 버렸군요. 음악도 음악이고 뭐 많은 뭐 드라마라든지 그런 거를 처음에는 적개심을 가지고 보다가 저기 진짜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러면 한류 단속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다 보이브에서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백공구 그룹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룹바라는 이름은 없고 백공구 연합지휘부입니다. 원래 공식명 연합지휘부. 여러 부서가 뭉쳐서 하나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1월 9일 방침인지 10월 9일 방침인지 해가지고 이제 백공구라고 생겼는데 여기는 단기간의 책임자입니다. 단기간. 당에서 책임을 지고 이제 사법 검찰 기관들이 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위부, 검찰소, 보안소, 청년동맹 그리고 인민위원회 이런 국가 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단속을 다니는 겁니다. 근데 왜 보위부가 자꾸 이제 백공구에 거론되냐? 그러게요. 이제 사회기관 있잖아요. 행정기관들, 당기관이라든지 인민위원회라든지 이런 이 기관에서는 검열을 못 합니다. 검열에 대한 권한이 없구나. 권한이 없어요. 보위부, 보안소, 검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위부 한 명, 다른 기관에 한 명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법 일꾼들이 자꾸 나서다 보니까 보위부가 된 거예요. 그게 그냥. 그 단속은 원래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기관들은 검열에 권한이 없는데 왜 같이 조사 정도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어느 집에 이제 알아보는 정도.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 집에 그냥 들어가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혼자 다니면은 이게 객관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뇌물 먹고 놔줘도 몰라요. 그래서 2인 1조. 이 사람은 일반 기관 사람이지만 나를 뭐 어떻게 할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가서 이렇게 그 보현 동지가 뭐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느냐? 안 하죠. 왜냐면 같이 다니는 이 사람도 그 뭐 코묻은 뭐라도 좀 빨아먹어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개 받았다. 그러면 3개 주고 7개 내가 가지는 거죠. 네,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단속을 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9시에 출근을 했어. 그럼 단속을 하는 시간이 뭐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오늘 그냥 스케줄을 봐서 정하는지 랜덤으로 가는지. 사실은 그것이 이제 이게 좀 시스템이 달라요. 우리는 출근, 퇴근 딱 있잖아요. 북한은 그렇지 않고 네, 이런 단속 기간에서는 그냥 자 내일 어디에 나가서 단속하자면 그냥 글로 바로 우르르 하고 오토바이 타고 나가요. 그리고 어디 가자 전날에 그냥 본인들 생각 정해서 그냥 나가면 돼요. 야 요즘 여기가 지금 뭐 복잡하다는데 하면 그래 그럼 여기 나가자. 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도 괜찮은 지역 나가는 거예요. 조금 주민들이 잘 사는 지역. 네. 뇌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지역에서 한국 거를 또 많이 봐요. 잘 먹고 배부르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그런 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은 우리가 한국 드라마 보다가 뭐 다 죽는 걸로 아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면 뭐 북한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 다 죽일 수는 없고 그러면 그렇게 단속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침기관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요. 지금 청소년들 속에서 한국 콘텐츠라든지 뭐 한류 문화가 뭐 유행되고 있는 것 같다. 뭐 퍼지고 있는 것 같다. 이거 비사회주의 현상을 없애 뿌리 뽑기한 뭐 이런 방침들이 내려옵니다. 그때 방침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두 건 정도 이제 제의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뭐 교화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사형까지도 막 하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는 3대 학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K 콘텐츠를 너무 많이 보니까 김정은이 체제의 위협을 느껴서 실제로 중학생들도 공개 처형하고 수십 명을 모아놓고 K 콘텐츠를 본 사람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교도소에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공개처형이라는 게 그냥 진짜 공개적으로 사형은 아닌 거죠? 사형이에요. 죽입니다. 사형이에요.
저 바로 총살해요. 나이가 몇 살 때? 중학생 최근에 가장 뉴스가 된 게 중학생 열 몇 명을 운동장에 놓고 그냥 정말 총으로 쏴죽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김정은이 불안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류가 많이 퍼졌다. 비교적 이젠 조금 많이 좀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속 당해도 그 한두 번 봤다든지, 그리고 또 이게 전문 또 이 법 일꾼들, 북한에서는 법 일꾼이라고 하는데 그 법관들하고 연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 변호사는 아니고 검찰 이제 백공부 단속하는 사람들하고 한국 TV 보는 거 알지만 나도요. 왜냐면 돈을 주니까. 그렇죠. 뇌물 주니까. 그러면 받고 또 새로운 거 어디 가서 단속해서 나오면은 줘요. 야, 새로운 거 나왔다. 그러면 주면은 또 돈을 줘요.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엉망진창이네. 엉망진창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졌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북한의 체제가 무너진다면 밑으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어떤 체제 붕괴가 아니라 밑으로부터 이렇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K 컨텐츠가 만연해서 이미 사상이 변질되고 서로 주고받고 뇌물로 주고받고 K 컨텐츠 주고받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상이 붕괴되면서 북한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영상 보니까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 야한 동영상이라고요. 실제로 이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거 보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건? 북한에는 뭐 참 이상한 게 인간의 본능까지 억제시키자는 게 북한 당국의 완전 이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은 내놓읍시다. 성인들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보면은 한국 드라마 10개 반 거보다 더 취급이 심합니다. 아, 야한 동영상에 대한 처벌이 가장 심해요? 야한 동영상은 사형입니다. 아 정말요? 네. 왜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패해지는 거는 음주가무에서 나온다. 이게 김일성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야한 동영상이 음주가무예요? 음주가무의 끝이죠. 끝이죠, 거기. 네. 음주가무의 끝이죠. 술 먹고 그거 보면서 똑같이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음란행위. 네. 그래서 그걸로 실제 예전에도 그 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총살을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들 결국은 뭐냐? 그 음란물 영상 켜놓고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음란물이에요. 그거 다 사형입니다. 어느 나라 음란물이 제일 인기 좋아요? 뭐 여러 나라 음란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뭐 유럽 것도 있고, 예, 뭐 일본 것도 있고 한데 뭐 아시아는 아시아 걸 좋아하나 봐요. 예. 한국 거는 그렇게 야하지 않아. 야하지 않는 걸 떠나서 뭔가 좀 애매해야 돼요. 일본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북한에서는 거의나 이제 일본이나 유럽 것도 있는데 유럽 거는 너무 이제 북한 사람들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정말 그럼 우리도 그래요. 아, 나 뭐지? 보셨나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성인이 된 지 오래돼서. 한국의 보위부 직원이라고 하는 분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철은 씨 혼자예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한 10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직에서 저처럼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것도 진짜 드물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처럼 보위부에 계시다가 뭐 제대돼가지고 전역을 해서 오신 분도 있고 과오 제대되셔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거를 알고 있지, 현직에서 계시다가 오신 분은 거의 많지 유일해요. 않은 걸로 네.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신분증을 갖고 왔다라는 것의 의미가 사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우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데, 신분증이 있다는 건 우리가 그 팩트를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보위부 출신이 맞다라는 것이 철은 씨가 거의 지금 한국에서 대표적이고, 한류 단속이 이렇게 강화한 것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험 있는 것 또한 철은 씨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에서 가장 당성이 투철한 사람이 한국에 넘어왔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백공구, 우리나라에서 흔히 알려진 한류단속 백공구 있잖아요. 우리 박사님도 백공구에 대해서 하도 들어가지고 꿈에서도 백공구 할 수 있는데, 백공구 말고도 사실은 2016년에 육사상무라고 또 새로 생겼어요. 육사? 예, 이거는 제가 국정원에 와서 처음으로 알려드렸던 건데, 육사상무라고 생겼는데 이것도 역시 백공구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이거는 당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없어요. 사법검찰기관만 예, 하는 육사상무라고 따로 생겼는데, 이건 보위, 검찰, 보안만 딱 하는 건데, 이건 수장들은 다 총책임자는 국가보위상입니다. 예, 총책임자가 네네. 당중앙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위상이 되고 각 이제 도시, 군마다 부장들이 다 책임지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백공구가 생겼는지 지금 역사가 꽤 됐어요. 오래됐어요. 근데도 한류를 뿌리 뽑지 못하고 있으니 더 큰 거를 만드는 거예요. 육사 연합지휘부라고 또 만들었는데, 그래, 한류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 한류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북한 체제가 곧 붕괴될 것 같거든요. 한류를 하도 많이 소비해서 많은 밑에 주민들은 거의 지금 물든 것 같은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김정은 살아생전에 북한의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냐. 저희 박사들한테도 이런 질문 엄청 많이 해요. 유튜브 상의 영상만 보면 이제 내일 모레면 붕괴될 것 같은 느낌인데. 원래 붕괴됐어야죠. 네. 원래 그 영상으로 보면은 붕괴됐어요. 영상으로 보면. 그래서 진짜 솔직한 마음 얘기해 주세요. 진짜 철은 씨 생각. 붕괴될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솔직한 걸 얘기해 드릴까요? 아니면 방송용으로 해 드릴까요? 방송용부터 먼저 해볼까요? 방송용이요? 네. 저는 붕괴될 것 같아요. 네, 요거 방송용입니다. 네, 이제 솔직한 거는. 솔직한 거는 붕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보면은 김정은이 나오면 평양 시민들이라든지 이제 지방 주민들 막 울잖아요. 그거 누가 시켜서 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만큼 김정은이를 신뢰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저도 그렇지만 저를 비롯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 북한에 마약을 다 한다. 한류가 많이 퍼져 있다. 북한 사회가 썩었다. 썩은 건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북한을 내재적으로 들여다보면 썩은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런 게 있잖아요. 방송하시는 분들은 방송하시는 분들을 잘 알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또 인맥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북한에 마약을 다 하고 있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뭐냐? 마약 쪽에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저처럼 한류를 알고 있다. 한류 다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뭐냐? 자기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네트워크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북한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북한에서 김정은의 지지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굉장히 똑똑한 말씀을 해주신 게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안다. 특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정보가 폐쇄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세상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몰랐던 정보도 많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은 근데 북한 이탈 주민이 하시는 얘기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아예 정보가 차단이 돼 있으니까 그걸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북한이 붕괴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합리적인 접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북한에 오신 분들의 말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가려들어야 될까요? 거기서 많이 이제 들으시니까 이런 거는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가려드려야 된다는 무슨 그런 뭐 소스는 없는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명이 나온 건 아니니까요. 네, 진에 과격하게 말하는 건 다 거짓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뭐 이제 어떤 썸네일들 보면은 김 작가님 여기도 나와 있었던데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나왔던데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썸네일이 아니고 그분 말씀하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북한 당장 무너진다. 뭐 김정은이 심각하다. 막 이런 거 보면은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이게 너무 사람이 이게 뭐 저는 그분을 뭐 편애하는 건 아니에요. 편애하는 건 아닌데 이게 무너질 걸 갖다 무너진다고 해야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이 당장 무너지는 것도 우리한테 큰 손해입니다. 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그 김여정이 남자를 너무 좋아해서 밤마다 남자 파티를 한다.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늘 성병을 달고 살아서 얼굴이 늘 빨간 거다. 피부가 그래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너무 확정적으로 하니까 저도 들으면서 위험한데? 이거 들으면 그냥 북한을 조롱하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북한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물론 제가 뭐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그런 뭐 돼지 족속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게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제 국민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정보를 줘가지고 뭐 어쩌자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무너졌으면 좋겠나요? 우리 희망과 그 팩트는 다른 건데 희망을 마치 사실처럼 좀 전파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 그렇게 뭐 김여정이나 김정은이나 로열 패밀리들에 대한 그 사생활을 지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국정원에서도 알까 말까인데 맞아요. 정말 저는 그런 거 보면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경제 프로그램 오래 했지만 경제 프로그램도 그 어설픈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듣다가 네네네. 투자에 망하는 경우가 그럴 수 있듯이 있죠. 북한도 특히 팩트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걸러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국내 학자들이 하는 얘기도 함께 들으셔야 좀 합리적인 판단이 되지 않나. 자, 그러면 북한 권력 계속 이제 쉽게 안 망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붕괴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어쨌든 세습되고 있잖아요.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세습되면서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 북한 체제가 붕괴 안 되게끔 또 조작하는 데도 있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북한이 붕괴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솔직히. 네. 북한이 붕괴돼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뭐 언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영토까지 우리 한반도로 만약 이제 하나의 강토로 된다면은 아니 뭐 중국 코 밑에 미국이 올라와 있는 걸 좋아하겠어요? 이게 국제적인 문제까지 보려면 좀 복잡하지만 이제 북한 내에서만 이야기하자면 북한 사람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북한엔 장마당 세대라는 명칭은 없어요.
네. 우리가 붙인 거죠. 그래 우리가 북한 붙인 내에서는 거지. 없죠. 없습니다. 네, 그럼요. 이제 94년도 이후에 김일성이가 죽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죠. 뭐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운물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변화되겠습니까? 예. 뭐 세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뭘 변화가 돼도 화끈하게 되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최근에 한국에 넘어오고 있는 MZ 북한 이탈 주민의 80~80%가 20에서 30살 MZ 세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70%가 또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변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아주 젊은 사람들 위주로 그러니까 과감하게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변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한 김정은이 대에 지나서 다음 때에 들어서면은 북한도 내부적으로 와야 될 수 있다. 예. 내부적으로 와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러시아와 중국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지금 시간도 많이 끌고 러시아와 군사적인 결탁을 내서 그 핵무력은 더욱 강화해서 위에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근데 밑에 이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K 콘텐츠로 인해서 정신이 와해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붕괴가 일어난다면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걱정은 저거죠. 이제 러시아가 어느 정도 북한에 지원을 해주겠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만약 중국처럼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게끔 수돗물 쫄쫄 흘려줬단 말이죠. 근데 러시아는 이제 혈맹 관계로 됐어요. 이제는 뭐 러시아도 물론 이제 우리 남북 전쟁 때 들어와가지고 러시아군도 죽어가지고 참전묘가 뭐 평양에 있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북한군이 나갔단 말이죠. 그럼 북한군도 죽으면 완전 혈맹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혈맹 관계를 떠나서 이제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뭐 지하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석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수돗물을 꽉 틀어준다고 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럼 북한 김정은 체제는 더 공고화되는 거죠. 저는 그게 조금 러시아 푸틴이 얼마나 도와주겠는지 그것도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게 합니다.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이죠. 그렇죠. 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또 그게 어떻게 변할지. 왜냐하면 트럼프 눈치를 러시아는 볼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종전 그렇죠. 협상을 빨리 한다고 하면서. 근데 그 시간에 또 북한이 시간을 벌어서 오히려 어떤 핵 능력 고도화를 하진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학계에서도 그렇고. 저 철은 씨한테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초미의 관심사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 혹시 주위에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이 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북한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지인? 아니 뭐 없는데 얼핏 한 분이 말씀을 하시면 자기 동생 같다라고 뭐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한국에 와 있는 자녀가 뭐 그 폭풍군단 나가서 외국에 또 나올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탈북자 비슷하게 닮은 사람일 수 있겠다. 탈북자의 자녀가 그 러시아에 파병이 될 수는 없다.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장담 못하는 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자기 뭐 가족이 나와 있거나 한 거는 거의나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10,000명 정도, 뭐 만에서 12,000~13,000명 파병했다고 하는데 지금 철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거기서 러시아로부터 자원을 받으면서 김정은이 자기 입지를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또 반대측에서는 이제 거기서 나가서 죽으면 북한의 그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양쪽 같이 얘기하잖아요. 양쪽으로 갈라져 있죠, 지금. 뭐, 그러니까 김정은이 한 데는 이득이 되는 것도 있고 불이득이 되는 것도 있어요. 이득이 되는 건 일단은 뭐 병사들의 뭐 생명값도 있고 뭐 돈도 있고 그리고 뭐 푸틴하고 뭐 딜을 했을 거 아닙니까? 뭐 파병할 때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갔고, 예, 그런 걸 해가지고 뭐 어떤 지원 조건을 받았을 거고. 근데 이제 가장 두려운 것은 이제 북한에서 만약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북한군 지금 파견되어 있는 북한 파병은 아니고 용병이라고 해야죠, 솔직히. 그 용병들이 90%, 뭐 거의 뭐 100% 전멸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100%가 전멸되면 가족이 10,000명의 가족이면 몇십만이 되거든요. 그 민심이 문제인데 저는 김정은이가 분명히 지금부터 사전에 지금 북한에서 강의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을. 보위부라든지 보안서라든지 단기간에서 그 우리가 뭐 북한을 가서 뚜렷하게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지 지금쯤 저는 북한에 만약 내가 보위부에 있었다면 제가 지금 뭐 할까를 생각을 자주 해보는데 그러면 이 시간대쯤 되면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막 또 나쁜 거를 강의하면서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알려주는 거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한 번에 알려줄 수는 없어요. 한 번에 10,000명이 나가서 다 죽었다. 이렇게 하면은 북한 주민에서 동요가 일어나거든요. 러시아군 파병에 대해서 노동신문에서 아직 언급한 게 없습니다. 없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후에 언급을 하죠. 강의를 다 하고. 다 끝내고. 그렇죠. 이미 약간 그 세뇌를 시킨 다음에, 그렇죠. 정신교육 시킨 다음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강의를,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강연회를 아마 인민반마다 동마다 계속 진행을 하겠죠. 우리의 파병은 뭐, 그러니까 정의로운 건 정정당당하다. 정의로운 네, 것이다. 그렇죠. 그래도 정의롭다. 파병에 대한 건 얘기하네요. 지금까지는 파병에 대한 것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어디 멀리 훈련 갔다고 얘기한다고. 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얘기했다라는 게 아니고 추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제가. 보이브에 있었다면 그런 보이브에 걸 하고 있었다면 있었다.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또 이제 또 잘못 제가 치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거를 차츰차츰 아마 뭐 훈련에서 파병으로 왜 나가게 된 거 이제 정당성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그거를 분명히 다 해놓고 북한 주민들이 민심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은 아마 노동신문에 실릴 걸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세뇌가 먹힐까요? 북한 주민들한테. 지금도 파병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동요가 있다라는 북한 내부의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철원 씨 생각할 땐 어때요? 먹힐 것 같아요, 저는. 먹힐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북한에서 안 되는 게 되는 게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지금 승기가 러시아 쪽에 좀 더 기울고 있는데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면 북한 우리 군이 그 승리에 기여를 했다라는 프레임으로 가면서 우크라이나를 한국이 도와줬는데 우리가 한국을 이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짤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프레임을 짤 수 있고 뭐 북한에서는 또 북한대로 얻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좀 정당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막 강조를 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면 한 번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보위부의 정보부서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해외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서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 이 동료 민심을 장악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가지고 북한에서 이런 주민들의 동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상급에 다 보고를 하거든요. 예,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굳이 뭐 러시아가 승리를 해가지고 북한군이 뭐 10,000명 나갔다가 뭐 5,000명 정도 뭐 7,000명 정도 살아서 돌아온다고 하면 굳이 또 안 알려줄 겁니다. 굳이. 네. 파병 수를 더 늘릴지도 역시 전 세계의 관심이거든요. 보위부 출신의 철은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늘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뭐 10만 명까지 갈 수도 있고. 예, 저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지금 승전 기세로 간다고 하면은 뭐 속전속결로 끝날 것 같으면 굳이 난 북한에서 안 보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러시아도 돈이 나가는데 굳이 그 자기네가 이기겠는데 뭐 받겠다고 하겠어요? 저는 북한에서는 이미 주민들을 하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돈으로 보잖아요. 수단으로. 그래서 이거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더 많이 보내자. 단순히 경제적 협력이 아니라 군사적 협력을 위해서 파병수를 더 늘려서 야 이번에 제대로 한 건 땡기자. 북한 당국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거는 제가 뭐 항상 제 방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방송에서 이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김정은이 보고전 비지대가리라고 하거든요. 비지대. 네, 그 순두부 대가리. 네. 아무 내 들은 것도 없다고 그냥 순수한 맛. 그러니까 완전 도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내보낼지 아니면 뭐 더 안 내보낼지 그거는 가만히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김정은이도 분명히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거는 지금 전쟁 실전 경험을 지금 터득을 하고 있잖아요. 북한군이. 네,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우리한테. 무형의 가치 그렇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북한에서 뭐 50년도 전쟁 이후에 이렇게 실전에 참가해보는 건 처음이죠. 맞아요. 뭐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좀 군사 뭐 비행사들이라든지 이렇게 갔는데 육군이 직접 이렇게 그렇죠. 국소수로 가서 그렇죠. 처음이에요. 네, 첫 대다수의 군인들이 갔던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북한 병사들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마르고 키도 작고 뭐 왜소한데 북한에서는 10년 넘게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병사력이 우리나라보다 뛰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되게 이거 왜소하고 막 그렇게 보였는데 우리가 보는 기준이 높아서 그러는 겁니다. 북한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철원 씨 정도면 거인이에요. 거인까지는 아닌데 큰 키. 키가 엄청 어떻게 큰 되시죠? 키. 저 70일밖에 안 되는 큰 키예요. 그래서 큰 편이에요? 큰 편이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덩치가 좋으시잖아요. 이런 덩치가 없어요. 이것도 북한에서 체격이 좋은 편인 거예요? 엄청. 그렇죠. 실제로 우리 스튜디오에 출연하시는 분들도 여기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실제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나왔던 거 보면은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은 1m 48부터 군대를 나가기 때문에 네. 남성들이. 남성 몇 살 기준으로 17살이죠. 150이 안 되는. 예, 그러니까. 만 17살에 나가는데 148부터 군대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작아 보이질 않았어요. 혹시 북한에 계실 때 한국군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한국군에 대한 이미지 상당히 안 좋았죠. 그래요? 아니 뭐 언제든지 뭐 바를 수 있는 그렇죠. 왜냐면 교육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국군에 대해서 교육을 잘 안 해요.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개무시하는 거죠. 개무시. 네, 개무시하는 아직 거죠. 알 필요도 없다. 그냥 미군에 대해서 뭐 양코백 미군놈에 대해서만 그냥 저거 하는 거지 군사지휘 통제권도 없는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 굳이 대한민국 국군에서 교육을 안 합니다. 한국에 가서 한국군 보고 좀 놀라셨겠어요. 무기라든가 그 체격이라든가 이런. 제가 또 이제 서해 해상으로 수영쳐서 오지 않았습니까? 제일 처음에 만난 게 해병대거든요. 해병대들은 또 이 귀신 잡는 해병대 아닙니까? 피지컬이 와우.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로?
오. 야, 확실히 이 복장 있잖아요, 이거. 장비빨이라고 있잖아요. 야, 북한에서 그 AK 소총 하나 들고 그거 들고 와 덜기가 불어하던 그 북한 군인들 보다가 아이 뭐 여기 뭐 렌즈라고 해야 되나요? 뭐 탁 달려있고 여기 딱 야시경 같은 거 여기 딱 있고 선글라스 대까만 와우 야 너무 멋있고 진짜. 딱 보니 위압감이 생기더라고. 쫄더라고 내가. 피지컬 막 이런 데다가 그래서 야 내가 북한에서 교육받을 때는 한심하다고 했는데 뭐 이거 한심한 게 아닌데 그렇구나.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구나. 처음으로 만난 게 제가 군인입니다. 군인. 하필 해병대였으니. 해병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UDT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멋있다. 그리고 이제 뭐 해군도 있고 최전방적 근처에 있다. 네, 뭐 그렇게 저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해군도 나오고 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부대든 특수부대가 아니었던 해군이도 다 멋있었습니다 일단. 네. 네, 장비빨이 이거고 피지컬이거라서 그게 우리가 진짜 이거는 북한에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북한 놈들 한심하다. 북한 교육이 잘못됐다. 대한민국 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놈들이 뭐 자기네가 맨날 얘기하는 백전백승을 하려면은 아니 대한민국 군은 한심하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유서신 만났는데 너무 멋있어. 맞아요. 군필자 한국 남성들 다 정말 멋있어. 근데 그것도 제가 강의를 다녔잖아요, 군부대. 솔직히 저는 뭐 솔직히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다 그렇진 않아요. 일반 부대 가니까 규율이 문란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나요? 병사력? 병사의 수준? 이거는 근데 지금 한국에 와서 군대를 안 갔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군대를 나갔다고 했어요. 저는 군인 체질이거든요. 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네. 나이도 안 되고. 그렇구나. 네. 그럼 이거 직접 비교가 좀 어려우시겠다. 북한의 병사와 한국의 병사가 근데 이제 군부대 강연을 가시면서 군부대 강의를 많이 다녔으니 저는 군인들은 약간의 체험할 뭐 다른 모르지만 내무반이고 뭐고 다 멋있더라고요. 뭐 여기 너무 좋던데요. 일단 인프라가 좋다. 먹는 것도 북한 뭐 중앙당 간부들 식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주는데요? 북한에서는 북한 군인들 북한 군인 밥 뭐 줘요? 식사나 의복이 제대로 나오나요? 무사명제죠. 무사명제. 절인무 있죠. 그거 그냥 삼형제라고 북한에서 삼형제라고 하는데 그 염장만 하나 가지고 모양만 다르게 해요. 네모나게 썬다든지 깍두기 형식으로. 그리고 그 우리 피자 오면 오는 것처럼 납작하게 썬다든지 그리고 채칼로 친다든지 해가지고 모양만 다르게 세 가지고 그렇다고 뭐 그게 전반적인 부대에서 100% 그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많은 부대들에서 그렇게 일단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식사가 좀 형편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형편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교하지 맙시다. 이 부끄럽습니다. 탄수화물은 있고 밥은 있고 밥도 뭐 많은 부대들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죠? 쌀밥이라고 얘기하기는 쌀밥은 먹는 부대는 진짜 고급진 부대고 그러니까 옥수수 막 그 분쇄한 거라든지 그래 감자 분쇄한 거라든지 뭐 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섞어서 먹는 부대들도 있고 그건 부대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부대들은 어려워요. 그럼 북한 군인의 좀 군기 실태 같은 거는요? 10년 군복무하는데 그렇게 뭐 군기가 그렇게 빡빡하게 들어가겠지는 못하죠. 3년 북한군은 이제 3년 군복무하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에는 진짜 빡세게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요령을 찾아요. 똑같은 일상이 10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령이라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10년 지금도 아마 많을 거예요. 10년 군복무 끝나고 집에 갈 때 아들 손잡고 가잖아요. 와이프당 데리고 몰래 나가가지고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패밀리를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게 불법인데 10년 동안 군복무하면서 뭐 그 주변에 있는데 막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3년 이상 지난 사람들의 군기 상태는 문란하죠. 특히나 우리나라도 말년병장들은 문란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북한도 군 전역하기 한 2, 3년 됐잖아요. 2, 3년 남았으면 대신에 북한은 연한이 길잖아요. 10년이니까. 물란한 상태로 너무 오래 지내는데요. 그렇죠. 7년을 보내네요. 그러니까 3년을 보내죠. 3년을. 그러니까 3년을 빡세게 하고 그렇죠. 나머지 3년 빡세게 하고 그 나머지 중간에 7년을 더 있어야 되잖아. 어중간하게 생활하고 마지막에 이제 한 2년, 1년 또 빡세게. 그때는 이제 완전 늘어지는 거. 늘어지게. 그때는 제대 준비라는 거 해가지고 나가서 도둑질하고 돈 마련해야 되니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다고요? 진짜 공경연하게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하고 뭐 어디 가서 뭐 강도질을 해야지. 그 군인이? 사람도. 북한은 군인들이 다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 지역 주민과의 다툼들이 있다고. 그렇죠. 제가 뭐 북한 군인들은 실제 이건 뭐 거의나 뭐 도둑질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군인들 속에. 근데 많은 군인들은 다 도둑질 합니다. 제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대되면 자기 먹고 살 준비를 해야 돼요. 아니 도둑질 말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없죠. 월급을 그렇게 주는데 어떻게. 하긴 공부를 한다던가라고 해도 공부를 해도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고 그렇죠. 뭐 고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네요.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자면 한 달 동안 김 작가님 TV 출연을 해가지고 연설을 해야 됩니다. 지루합니다. 네. 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북한 경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어떤 상황이고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뭘까요? 가장 큰 문제점도 시장 경제고 가장 좋은 문제점도 시장 경제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저 사회주의 그 경제 관리 시스템 자체가 원래 시장 경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94년도 이후 한 2000년대까지만 해도 시장을 탄압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자본주의 요덕이 원래 시장 경제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에서 배급제가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졌다고 표현하는 건 잘못됐다는 건 왜 그러냐면 통제 기관들은 배급을 줍니다, 지금도. 왜냐면 그 국가 체제를 북한도 어쨌든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간에도 불량배 국가, 깡패 국가이지만 그 체제를 유지하려니까 지도 기관들에는 먹을 걸 줘야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급을 줬어요. 근데 일반 주민들은 안 준 거예요. 줄 게 없으니까 못 준 거죠. 그러니까 배급제가 없어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없어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소 축소됐다고 해야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살아가는 걸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생각을 하다니까 시장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시장에 나가서 팔아가지고 이제 경제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 처음에는 김정은이가 탄압을 시켰습니다. 못하게. 그래서 시장하고 보안기관에 있는 우리 좀 하는 경찰들하고 계속 트러블이 생겼어요. 싸웠어요. 근데 이게 보고가 계속 올라갑니다. 북한에도 그냥 무식하게 정치하는 것 같지만 이런 시장에서 싸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가 올라가요. 중앙당으로. 뭐 때문에 싸우냐.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 탄압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잘한 거예요. 장사꾼인데. 너무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금방 죽어가는 애기가 있으니까 그 경찰하고 멱 잡고 막 싸우다가 경찰이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맞았어요. 이 사람이 악이 나니까 야! 장군님을 받들자고 해도 먹고 살아야 받들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1호복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을 풀어주라! 라고 말은 못하고 오픈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물꼬가 된 거예요? 그게 물꼬리 된 거예요. 이게 소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이건 뭐 지원할 수도 있어. 사실에 기초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북한에서 실제 북한에서 이거보다 더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장에 처음에 보안원들하고 싸우고 막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육두문자 나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어쨌든 그걸로 해가지고 뭐 물꼬리 터졌다는데 이것도 뭐 김정일이가 죽었기 때문에 확인할 바는 없고 정확하게는. 근데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를 서서히 오픈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시장관리원이라고 또 나왔어요. 시장관리원. 네, 시장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풀어놓으면은 뭐 난장판이 되니까. 근데 이것도 국가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장사를 하기 시작했냐? 그 인민위원회라는 곳에서 시장에 자리를 앉을 때 자리세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가게세죠. 자리세가 가게세인 거예요. 이제 점포 그렇죠. 하나 주면 거기서.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가 북한에서는 결론적으로 뭐냐?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는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자기네가 인정을 하면은 자기네는 이제 자본주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식량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겠네요. 전반적으로는. 이거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차이가 아주 많죠. 그러면 철원 씨가 요즘 가장 최근에 들은 얘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편차가 되게 커요. 먹고 살기 좀 나아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방은 뭐 여전히 힘들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래도 같이 올라가는 평균이라는 게 있는지 정말 절대 그런 게 없는지. 제가 2016년 9월에 왔는데요. 제가 살던 지역에는 물론 어려운 집들도 있죠. 근데 한 80, 90%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살았던 지방에. 네, 저희 지역이 황해도 지역에서는 네, 8, 90%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살던 지역에서 2016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북한에다 연락을 하잖아요. 어렵대요. 근데 이거를 제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건 왜 이 사람들 말을 잘 안 믿냐면 그 사람들 자꾸 돈 달라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어렵다는 소리밖에 안 합니다. 자기가 잘 산다고 하면 돈을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냉정하게 말하면 코로나 시국에는 진짜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 괜찮았으면 저는 좀 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북한에서 94년도 김일성이 죽고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겪으면서 뭐 막말로 말해서 북한에서 이미 죽을 사람은 다 죽었다고 얘기해요. 북한에서는. 왜냐면 아사자가 100만이. 그렇죠. 이제는 죽을 사람 다 죽고 그때 죽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는 뭘 어떻게 바다에 나가서 바다를 뜯어먹던 산에 올라가서 산을 뜯어먹던 금강산에 가서 금을 캐먹던 저는 무슨 방법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저도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장사를 해보고 했던 사람으로서 보이비에스면서 뭐 그런 장사 제 친구도 금강을 운영하던 친구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투자했다 망해서 저 친구죠. 와, 금강투자요? 네, 금강을 운영했던 친구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저는 터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신빙성을 안 믿는 게 돈 달라고 이거 뭐 어렵다고 하는 거 그래,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러시아
러시아와 무기 거래도 했고 중국과 그렇죠. 무역도 늘어났고 그래서 뭐 좀 과거보다는 나. 근데 그 예전에 고난 행군 때 그 수십 수백만이 죽었는 게 살아갈 방법을 몰라서 죽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은 거니까 그만큼 먹고 사는 게 그 구조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건데 북한 사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영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체제의 문제다.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이게 문제다. 제가 이제 또 저보고 또 뭐 질타 날리는 건 아니죠. 또 200만 분께서 또 이제 작가님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북한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94년 전에는 북한에서 배급을 개똥꼬치라도 줬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쉽겠네요. 양어장에 고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먹이를 주잖아요. 어느 순간 안 주면 고기가 죽습니까? 삽니까? 죽을 수 있겠죠. 죽어요. 왜 죽을까요? 먹이를 안 주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던 게 북한인 거예요. 배급을 주면 계속 너네가 먹고 사니까 살았던 거예요. 배급이 안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시장에 나가서 보러 해야 되는지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고기 잡는 법을 배워본 적이 그렇죠.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나. 이걸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주는 것만 받아 먹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배급이 딱 끊기다 나니까 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행군식이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했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잖아요. 오히려 신전이 받아 먹던 사람들이니까. 배급을 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이 뭐 그 아사자가 100만 나온다는 게 뭐 10년 동안 100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솔직히 굶어서 며칠 견딜까요? 저도 굶어보질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일주일이면 그냥 죽잖아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 기업소에 출근하는 건 남자들이 의무가 있고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의무가 없어서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건 여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력이 더 강한 게 여자가 되고 여자가 돈을 벌어오니까 더 똑똑해지고 집안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과거보다 북한에서 이혼율이 늘어났다. 제가 진짜 안타까운 사연인데 이거는 진짜 있었던 사실인데 제가 있었던 제 고향인 황해도 연안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96년도에 와이프가 남편을 죽인 사건인데 남편은 직장 생활만 하니까 뭘 못 가져오잖아요. 야 진짜 이건 눈물 나는 이야기인데 밥 충리는 쌀 도둑이라고 해가지고 남편을 그래서 죽였다고? 그래서 갈 때 편안히 가라고 찰떡을 쪄가지고 손 꽁꽁 묶어놓고 찰떡을 얼굴에다 이렇게 펴놔가지고 죽였고 사건이 있는데 질식시켜서? 질식시켜서 와이프는 나가서 돈을 꼬물만치 벌어가지고 애하고 자기 먹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이거 실제 있은 일이에요. 이렇게 고난행군식에 와이프가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또 가족이 자기 애도 죽이고 야 진짜 인간은 원래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하잖아요. 뭐 선과 악은 아닌데 저는 사람은 태어났을 때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악하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와이프 보면 그 생각. 막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너무 애기도 있고 귀여운 한데. 아기. 네, 근데 그 사례가 북한에서 진짜 이거는 너무나도 저도 그 이야기를 하면은 가끔 눈물이 나요. 그것도 저희 그 이모 할머니네 윗집 사람이. 진짜 그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릴 때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 굶어 죽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아사자분들이 옛날보다는 적은 거겠네요. 여전히 있겠지만. 지금도 있어요. 저는 완전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글쎄 뭐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죠.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 제가 확인을 못 하니까. 또 없다고 했다가는 저놈의 새끼 뭘 알아서 또 쫄쫄대냐 할 것 같아가지고. 영화 감독님을 인터뷰를 했는데 고난의 행군 때 사람이 그 아사자들이 하도 많아서 뒷산에 그냥 대충 묻은 거예요. 그래서 장마철이 되면 비가 오잖아요. 거기는 또 민둥산이잖아. 그렇죠. 그냥 흙에다가 그냥 내려오잖아요. 문을 열고 집 밖에 나가면은 시체들이 그냥 마을에 한가득 있어서 시체를 넘어서 겨우겨우 학교로 가야 했다. 그런 증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고난의 행군 시절에. 고난의 행군 시절에 진짜 처참했죠. 북한 전 지역이. 그때만큼 힘들다라고 정보 당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의 행군 때만큼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지금이요?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최근 몇 년간 정보 당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이후의 상황은 어떨지 그건 또 정보 당국에서 북한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겁니다. 네. 어떻게 저는 항상 무슨 이슈 나오면 그래요. 정보 당국에서 그렇죠. 밝히면은 매일 맞는 거다. 하는 일이 그건데. 그렇죠. 그걸 안 어떻게 믿으면 뭐 어떡해. 정보 당국까지 저거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한국에 넘어왔는데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아까 결혼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결혼은 한국에 와서요. 탈북민가 아니면 한국 분과? 탈북민이에요. 저보다도 이미 오래전에 탈북을 했고 그리고
뭐 이만갑이라든지 뭐 북한 관련 방송인 초창기 멤버고. 네. 엄청난 미인이십니다. 아니에요. 엄청 사랑하시는 게 아유. 보여. 진짜 너무 사랑하더라, 둘이. 부럽습니다. 화이팅! 네. 자,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또 한국에 왔던 탈북 얘기는 들었는데 한국 땅 처음 밟았을 때 좀 어떤 기분이셨는지 그 왔을 때 놀란 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더라고요. 임대주택이라든가 공중 화장실, 삼겹살, 무슨 잡곡밥. 이 중에서 뭐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그 기절초풍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는 뭐 처음에 와가지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제 그 거리를 좀 보고 싶었는데 저는 또 눈을 다 싸매고 와가지고 저는 배 타고 인천항으로 들어왔는데 뭐 인천항인지 평택항인지 정확히는 인천항이라고 했으니까 인천항이겠죠. 와가지고 국정원에 들어갈 때까지 눈을 싸매가지고 뭐 그렇게 그래. 예, 못 봤어요. 근데 그거 왜 싸매는 거예요? 도로 갈까봐 그랬나? 아니 그런 거 왜죠? 예를 들면 일단은 한국에 왔는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니까 국정원의 위치를 일단은 노출하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이 간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귀순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밝혔어요? 딱 보자마자 해병대를 근데 그걸 이제 말하는 대로 봤어. 믿을 수는 없으니. 어땠어요? 딱 그 수영하다가 해병대를 만났어. 그럼 뭐라 그래요? 첫 마디가? 아니 수영하다 만난 건 아니고요. 또 무인도에 저희가 그 들렸댔어요. 새벽 4시 정도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뭐 긴데 사실은 뭐 팩트만 말씀드리면 그 무인도에서 날이 밝은 다음에 파레트 가지고 뗏목을 만들었어요. 낮에 못 들어가겠다고 그래요. 바닷물에 힘들어가지고 그 뗏목을 파레트 스트리폼 다 매달아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그 몸을 싣고 그걸 타고 둥둥 떠내려 오는데 이제 완 거죠. 귀순인가? 귀순입니까? 꼴에 또 자존심은 있다고. 그 보이브에서 참. 내가 직접 귀순이라고 이야기하면 창피하더라고요. 친구한테, 야, 너가 귀순이라고 해. 그렇게 여유가 있었다고? 그렇죠. 거리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나 막. 그렇죠. 그 수영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옷도 다 입고 한대요, 뭐. 저는 옷도 다 입고 수영을 해가지고. 초인적인 힘. 귀순이라고 해가지고 귀순 의사를 밝혀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도 이제 군인 신분증도 있고 보이부 신분증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랬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첫 인상은 뭐 그렇게 뭐 확고하진 않았어요. 거리고 뭐고 처음 뭐 버질 못했으니까 그냥 뭐 가서 조사받은 것밖에 없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솔직히 놀란 거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천대교를 보고 놀랐어요. 인천 공항 갔다가 뭐 썩 후회 갔죠. 다른 데서는 이제 북한에서 있으면서도 뭐 비대도 좀 봤댔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봤었기 때문에 솔직히 뭐 다른 분들처럼 깜짝 놀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고맙고 감사한 건 항상 마음에 있고 세금을 많이 내겠습니다. 네. 근데 인천 공항을 가다가 대교를 보니까 깜짝 놀랐죠. 이야, 너무 북한에서 저는 교육받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냐? 북한에 서해관문이라고 있어요. 남포에 있는데 남포와 이제 황해도 지역을 이어주는 관문이 있어요. 세상에서 최고로 알려져 있거든요. 20리 날바다를 막아서 딱 했다고 노래도 있어요. 그거. 해보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네. 무슨 뭐 이렇게 있는데 노래까지 있고 막 선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외국인들 코스예요. 또 관광 코스. 그게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저걸로 가라잖아. 인천대교 보고 진짜 놀랐어요. 네. 인천대교. 야, 이거 어떻게 저 기초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높게 세우고 진짜 야, 과학 기술이 너무 발전했다. 삼겹살은 뭐예요? 삼겹살은 뭐 그렇게 뭐 북한에서 삼겹살이 있으니까 그렇게 놀랍진 않은데 너무 맛있어서 놀랬던 건가요? 부르는 명칭이 다르죠. 그냥 북한에서 세겹살이라고 하잖아요. 세겹살. 네. 저는 이제 시래기밥, 아니 곤드레밥이죠. 네. 건드려요. 곤드레밥을 이제 신변보호 담당관이라고 이제 나오면 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점심에 이제 나가서 밥을 먹는데 아니 그 풀밥을 주는 거예요. 저는 뭐 곤드레인지 뭔지 중요치 않고 일단 시꺼멓고 막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북한에서 왔다고 풀밥 주니나 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게 건강식이니까 한국에서는. 그렇죠. 이 건강식에 대한 이 기본적인 개념이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북한에서. 요즘에 이제 잡곡밥이 건강식이고. 북한은 이제 건강식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360일 건강식을 먹고 있다라니 너무 먹어서 야단인데. 그래, 자연식을 먹죠. 그렇죠. 아 이거 정말 이거 뭐 북한에서 왔다고 이런 풀밥을 주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쌀알만 골라 먹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네. 먹으면서 이제 거의 뭐 이분은 뭐 맛있게 드시나 봐요. 정신없이 막 드시더라고요. 뭐 물론 본인 카드 아니고 복카스닉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먹고 나오면서 그랬어요. 아니 뭐
이딴 밥을 해주냐고. 그러니까 야 모르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곤드레밥이라고 해가지고 건강식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건강식을 모르니까 건강식 단어가 없으니까 건강식이 뭐예요 하니까 뭐 이렇게 또 커피숍에 가서 또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그땐 또 커피도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면서 아메리카노는 아예 그쪽 계류는 아예 못 먹었어요. 카라멜 마키아또 단 거. 원래는 북한에서도 커피를 먹긴 먹었는데 너무 써가지고 싫었거든요 솔직히. 북한은 이렇게 갈아 먹는 걸로 이렇게 내려서 먹었는데 그냥 그거 하도 그 사는 집에 뭐 부의 상징이라고 해가지고 먹었던 거예요. 커피가. 네.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부류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커피가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먹어도 달달한 게 좋은 거예요. 북한의 커피는 아프리카산을 수입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교류가 네, 되니까. 맞아요. 북한에서 근데 이게 커피나무를 키울 수가 없고. 원두를 갖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저희는 직접 이렇게 물 끓여가지고 내려 먹었는데 그 커피 먹으면서 그 이제 건강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아니 얼마나 그땐 또 철없다는 것보다도 이게 머리가 이제 완전 아직 좀 이 트지라는 깨어있질 못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길래 건강식을 먹지. 야,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접근이 다를 수 있구나. 다 다르니까. 그렇죠. 얼마나 건강이 안 좋으면 이렇게 건강식을 먹을까. 근데 진짜 건강이 안 좋긴 안 좋더라고요. 다 이렇게. 북한의 건강과 다른 방식의 건강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북한은 너무나도 이제 말라서 안 좋고 여기는 또 너무 이제 조금 넘어오면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주는 거죠. 그렇죠. 예. 몇 평짜리 정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9평짜리 받았어요 저는. 9평이라도 그게 북한에 있는 것보다는 비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저보고 욕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살던 집보다는 작죠. 크긴 작았다. 그렇죠. 저도 이제 방이 3개 있는 집에서 살았으니까. 고위부 아파트에서. 출신이라서 집안이 좋은 출신. 뭐 우리처럼 이제 변기가 뭐 앉아서 보거나 뭐 그렇게 뭐 물이 뭐 이렇게 잘 나오고 더운 찬물 나오고 이런 거는 차이가 있죠. 네, 차이가 있는데 저희도 뭐 화장실도 뭐 분명히 방에 하나 따로 있었고 근데 뭐 이렇게 쭈그려 튀고 앉아서 저 싸는 거라서 그렇지만 그런 차이가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북한 집들은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는 안 되죠. 그럼 그 임대주택이 북한 일반 주민들의 거주보다는 훨씬 좋은 건가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이거 비교하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도 다닙니다. 북한의 비교가 안 살림집. 북한의 살림집은 창문이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진짜 그건 뭐 우리나라 그 임대주택하고 일반 북한 주민들 주택하고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민속공원에 가면 민속촌에 가면 볼 수 있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장난감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촌에 가면 그런 집들이 가끔 있어요. 볏집으로 된 집들도 가끔 있고 그렇다 다 그렇지는 않고 뭐 기아로 된 집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집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기아집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집하고 조금 비교하기는 시스템 자체는 집 평수는 좀 크다고 해도 엉망이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북한 하면 가장 관심 많은 것들이 핵무기. 북한이 핵을 쏠 수 있을까? 만약에 쏜다면 우리가 다 죽나? 전쟁은 나나? 이런 질문이에요. 전쟁 날 것 같아요, 철원 씨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당장 러시아 하는 거 보면은 당장이라도 전쟁 날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뭐 어디서 좀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를 보니까 100년, 120년 안에는 다 전쟁을 한 번씩 했더라고요. 70년에서 진짜 길어봐야 120년까지 이제 역사를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현대에서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핵이 있다, 핵을 쏜다. 김정은이 핵을 쏘려고 가지고 있을까요? 뭐. 그렇죠. 예,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이미 지금 현재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도 같잖아요. 맞아요. 예. 핵을 보유를 뭐 북한하고 비교도 안 되게 가지고 있지만 안 쏘잖아요. 핵을 갖고 있다. 이걸 전 세계가 알고 있다. 그 자체로 핵을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존재의 이유는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굳이 그거를 쏘면 미국이 더 경제 제재를 심하게 할 텐데 굳이 그거를 나서서 할 필요 없고 또 한 번 쏘면 돈이 얼마나 많이 씁니까? 안에 그럼 7차 핵실험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7차 핵실험은 있죠. 핵실험은 계속 할 겁니다. 네, 핵실험은 계속 할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유엔 안보리에도 그렇잖아요.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이제 상임이사국들도 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가네들은 가네가 서로 전쟁을 하지 말자는 게 원칙입니다. 핵 보유국들끼리 싸우면 그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처럼 북한도 역시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자기네한테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게끔 하자는 데 기본 목적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 파병이 나간 것도 역시 김정은에 대해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전쟁하는 거 보니까 핵을 보유한 러시아에서 핵을 안 쏴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거의 3년째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 생각을 한 거죠. 아니 핵을 보유했는데 자네가 러시아가 핵을 못 쏘는 거 보니까 이거 우리가 재래식무기에 조금 힘을 넣어야 되겠다. 핵은 보유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남북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솔직히 재래식 무기에서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잽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뭐 이게 북한 같은 거하고는 솔직히 군사적인 이거를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김정은이가 모르겠습니까? 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래식 무기를 좀 업그레이드 좀 해가지고 재래식 무기를 우리 한국 군사력과 좀 비등하게 좀 만들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쟁에서 북한에서 핵을 쓴다는 건 절대로 저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핵실험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ICBM 뭐 계속 지금 현재 발사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횟수를 늘려가면서 7차, 8차, 9차, 그렇죠. 10차. 네. 왜냐면 더욱더 이제 소량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핵무기는 이제 못 쓴다면 핵무기 제외하고 북한 전력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죠? 생화학무기가 있겠죠. 생화학무기는 정말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저도 이제 그 생화학무기도 솔직히 빠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서울 상공까지 날아와가지고 북한의 무인기가 돌고 막 나가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도 계속 그 쓰레기 봉투 보내고 있잖아요. 쓰레기들. 거기에다가 혹시 뭐 알겠습니까? 생화물질 보내면은 그건 뭐 소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전면병으로 다 그냥 적어대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생화학무기도 저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이제 경계에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솔직히 그런 이걸 군사무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니 물론 그래요. 근데 생화학무기를 보내는 순간 그거는 확전이에요. 그래서 아마 북한도 그런 도발을 그렇죠. 하게 그러니까 그런 할 수는 도발은 안 없겠죠. 하는데 이제 전쟁 때 유사시에 만약 남북 전쟁이 만약 일어난다면은 일어날까요? 가능성 몇 %? 그거를 제가 뭐 확답할 수가 없어가지고 속상한데 아니 당연히 우리 다 그냥 시나리오예요. 일단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어디를 공조할까요? 당연히 수도권인가요? 수도권과 계룡, 뭐 인천공항, 부산. 공항부터 마비시키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공항과 함께 뭐 하나만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군사주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부터 까지 않을까요? 보이브이스트 그런 전쟁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방에서 직접 나가서 돌격 앞으로 하는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아 그럼 그런 교육을 안 받아요? 저희는 이제 후방에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일단 유사시의 변절자들을 찾아내서 그 북한 주민들의 동료를 장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전쟁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런 쪽에서 이제 후방에서 활동하는 게릴라전. 그런 거지. 철님 말씀 들어보니까 본인이 전문 지식을 안 가진 분야는 딱 정확하게 얘기하시네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얘기하고. 네, 제가 모르는 건 모릅니다. 이런 분의 얘기를 듣는 게 맞는 거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북한은 어느 정도 기간이나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각자가 우크라이나 버티기 힘들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어쨌든 북한의 전투 식량 물자라고 있거든요. 전투 예비 물자라고 해가지고 그 황해도에도 역시 있어요. 그 지하 벙커에 있는데 그게 한국보다는 충분하지 않을 거잖아요. 3년치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버틸 수 있는 3년치. 원래 일제강점기 시대 때 세웠던 무슨 그 철길 터널인데 그거를 이제 노선을 바꿔가지고 육지로 내놓고 그 터널을 군사 이제 전략물자 여넣는 그런 걸로 쓰고 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3년치로 아는데 군사물자 3년치 아마 그거 제가 알기에는 한 1년치밖에 만약 3년치가 있다면 1년치밖에 없을 거예요. 나머지 2년치는 군수물자 지키는 사람들이 다 팔아먹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게 웃기지만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이런 부정부패가 만연하죠. 그 실제 기름도 군수물자 기름도 검사를 해요. 와서 1년에 한 번씩 와서 그 해보면 기름은 그대로 있는데 어떤 방법을 하냐면요. 기름 뽑고 그다 물려놔요. 진짜 사람들이 모럴이 없어. 도덕관념이 하나도 없어. 실제 그래. 사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아까 고난행군 이후에 먹고 사는 방법을 각자가 그렇죠. 깨달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전쟁 만약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일어난다고 하면 실제 거기서 이제 군수물자에서 전투 예비 물자에서 뽑아서 쓸 것이 이제 기름이나 연유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식량이 제대로 보급이 되겠느냐 저는 그것도 좀 우려돼요. 아니 근데 저는 기름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 기재들에다 기름 넣는 게 아니고 물 넣으면 그것도 기계도 망가지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가장 좀 네. 네. 그게 그냥 기름만 빼가는 게 아니라 그 기계 자체를 군대에서 연유 창고장들이 제일 잘 살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잘 살겠어요? 다 기름 뽑아 파는 잘 사는 거죠. 그럼 서로 그거 하고 싶어 하겠네요. 아니 그 뇌물 얼마나 많이 줘야지 되는지
직업인데요. 진짜 사실 이 사회주의과의 부정부패와 관련한 연구들도 많지만 야 계속 그걸로 이렇게 버티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진짜 신기한 체제긴 해요. 아까 단편적인 실력 러시아가 보여주는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부정부패한 그것이 바로 북한인데. 그러면 북한의 군력을 키우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네. 북한에서 봤을 때 한국의 무기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북한에서 제가 한국 무기를 잘 몰라요. 보이브에 있어도 잘 모르시는군요. 북한에서 저는 이제 무슨 동아일보라든지 이런 쪽엔 알고 있죠.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알려주기 때문에 예, 이제 신문 방송에서 이런 북한 관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려주는데 북한에서 군인들도 갔지만 보이브에서도 역시 대한민국의 무슨 군사력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기 때문에 굳이 그걸 모릅니다. 그럼 북한에서 우리나라 각 언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이 조중동, KSM. 네. KBS나 뭐 이런 쪽은 뭐 굳이 그렇게 많이 안 알려주는 거 동아일보라든지 조선일보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뭐라고 얘기해줬어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찬양하는 걸 뭐 많이 알려주죠. 동아일보랑 조선일보가 김정은을 찬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것도 다 날조된 거예요. 뭐 현실을 알려주질 않는데. 현실을 안 알려주고. 그게 정반대인데. 네. 그게 정반대인데 무슨 우리나라에 옛날에 경향신문도 있었나요? 경향신문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어요. 네, 그것도 저거 하면서 찬양한대요? 김정은이니까 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기사를 싣고 있다 뭐 있다. 사실은 이게 날조된 거라서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경향과 조선과 중앙 이거 전혀 성향이 다른 언론사들인데 재밌네요. 한국에 이제 계셔 보니까 우리나라도 핵무장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민감한 질문인데 뭐 또 근데 뭐 민감하다고 해도 근데 솔직히 뭐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은 불로 꺼야죠. 저희가 뭐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 프랑스에서도 핵이 원래 없었지 않았습니까? 프랑스를 위해서 뉴욕을 내놓을 수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뭐 미국이 전제 조건으로 너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가지고 있지만 무조건 너네 북한이 핵을 쏘면 우리가 거의 100배, 10배로 갚아줄게 하는 무슨 보증이 있나요? 뭐 없잖아요. 우리가 핵을 만들지 못하게끔 하면은 저 미국 핵을 하나 갖다 놓던지 해서 좀 이게 뭐가 좀 불은 불로 끌 수 있는 무슨 대응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칭 전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있겠죠. 충분히 있어요. 전략자산도 있고 미국도 들어와 있고 주한미군도 있고. 핵은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물론 뭐 또 그렇게 또 군사 전문가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 핵을 쏘기 전에 뭐 이제 이미 전에 다 그 설치할 때 이게 뭐 다 한다고 하는데 뭐 물론 뭐 제가 뭐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지만 저의 낮은 상식 수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지 않겠느냐. 한국에서 제가 학부생들 특히 가르치다 보면은 북한 얘기 하다 보면 결국에는 통일 얘기로 귀결이 되거든요.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통일이 필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점점 관심 없는 비율이 늘어나요. 철원 씨도 북한에서는 물론 당연히 거기는 적화 통일을 주장하니까 통일을 생각했겠지만 한국에 와서 현실을 보고 내가 직접 생활을 해보니까 북한과의 통일이 필요하다, 아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이 바뀌셨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종국적으로는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저는 통일을 바라지 않는 쪽에 조금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네,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통일이 되면은 만약 남북이 어떻게 될까? 뭐 갑자기 통일이 될 일은 없겠죠, 거의나. 그건 모르는 일이죠. 뭐 갑자기 또 될 수도 있고 동독과 서독처럼. 그러면은 이게 남북 간의 이제 주민들, 이제 국민들의 교류, 이런 것이 저는 생각보다 트러블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네. 왜냐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지금 현재 3만 5천 명이 되는 탈북민 분들도 한국 분들하고 입술색이 좀 어려요. 예.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냥 뭐 10,000명 정도 미만? 그렇구나. 지금 저 러시아에 나가 있는 저 용병들보다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3만 5천 명이 어쨌든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휩쓸리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같은 탈북민들끼리도 이게 좀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예. 엄청 개성들이 맞아요. 강하셔서. 개성들이 강해서. 그래서 저는 물론 뭐 그다 뭐 위에서 다 생각이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갑작스럽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한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안다고 해도 실제 몸을 부딪히면 다르거든요. 간단하게 뭐 저도 이제 뭐 일단은 뭐 한국에 대해서 좀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한국 분들 대상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요? 솔직히 대화적인 어투나 말투도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나도 이게 70년 동안 70여 년 동안 갈라져 있다니까 너무 다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른 방법을 하나 연구 물론 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제가 계속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되지만 강화도 분들이 좀 싫어하시는데 섬을 아예 개방을 해가지고 공동자치구역으로 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죠. 그러게요. 실제로. 예. 뭐 그런 뭐 계속 뭐 파주나 뭐 이런 쪽에 그건 육지가 돼가지고 저는 좀 반대를 하는 쪽입니다. 교회나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도 육지는 왜 반대예요? 육지로 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거기에다가 또 군사분계선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군사분계선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로 합칠 예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지 남북 간의 주민들이 합쳐가지고 트러블도 없고 그리고 갑자기 저는 되면 이제 남북 간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범죄 1위 국가가 될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그래요? 예, 전 세계 범죄 국가 1위가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좀 범죄가 많아질까? 북한 사람들이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솔직히 네. 네, 급하고 다혈질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런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가 생존 된 방식이 거예요. 척박하니까. 그렇죠. 예, 그게 변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법도 역시 북한이 우리나라처럼 뭐 법도 흐물흐물하거든요. 북한은. 그래서 오늘 뭐 때리면 우리처럼 뭐 돈을 막 내고 뭐 어디 뭐 가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때렸어도 뭐 돈 좀 주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준법 정신부터 가지게끔 만든 다음에 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좋은 지적이네요. 요즘 한국의 그럼 젊은 MZ분들은 철은님 생각과보다 좀 다르게 그냥 북한 정권이 그냥 유지되는 게 한반도 혼란도 안 되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훨씬 많아졌잖아요. 그런 의견은 나쁘다고 보세요?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아니 나쁘다고 볼 순 없죠. 그 사람들의 뭐 생각의 가치 뭐가 다르니까 그러겠죠. 생각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좀 멀리 미래를 내다본다면은 저는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멀리 미래를 내다본다면은. 하지만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건 너무 많은 걸 안 읽기 위해서. 그렇죠. 너무 많은 걸 잃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둬야 된다는 거지. 앞으로는 통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통일이 되면은 뭐 많은 박사분들도 그렇고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했겠죠. 연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결론은 통일이 돼야 된다는 게 그게 뭐 나빠서 그러겠어요?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고 다 결론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사분들, 박사분들이 다 그 연구하는 것이 그러면 잘못된 연구가 아니잖아요. 다 연구가 돼야 되는 것이 옳고 좋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도 믿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연구자들을 띄워주고 그러세요. 아니 근데 그게 어쨌든 역사적으로 맞기 때문에 갑자기 궁금해진 게 이게 탈북민이 한 3만 명 정도 가까이 되는 건데 한국에 와서 적응 잘하고 잘 되신 분과 한국에 왔는데 좀 삶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차이점이 있나요? 기준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탈북민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한국 분들도 만나면 한국 적응 잘했다라는데 적응의 기준도 없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뭘 적응하고 말고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그러면 이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적응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럼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우문현답을 이렇게 또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사람이 내 몸에 달린 손가락도 다른데 뭐 그렇게 봐줘야지 적응했다 못했다 이런 기준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질문 받아서 35,000명 중에 한 몇 퍼센트는 적응 잘한 것 같고 몇 퍼센트는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그냥 체감하시기에 이거는 정부 당국에게도 알려줘야 할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또 방송 보면 탈북민들 또 저보고 또 와야 그래요? 왜냐면 제가 늘 아쉬운 게 제가 만나는 탈북민들은 그래도 한국 생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분들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 이면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늘 아쉽거든요. 제가 아시는 탈북민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5대5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국민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네네. 글로벌 평화통일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대학원에도 탈북민분들이 있어요. 대학원에서 같이 있는 대학원생들 중에서도 반반입니다.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적응의 기준이 되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저도 적응해가고 있지만 우리 다 같이 적응해 가자라는 의미로 보시는 분들이 몇 명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반이에요. 저는. 그렇구나. 네,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네. 마침 대학원 얘기하셔서 말인데 국민대학교 글로벌 평화통일대학원에서 배우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셨으니까 북한을 다 아실 것 같은데 한국에 와서 또 북한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살한 체험을 가지고 이제 좀 뭐라고 하죠? 이제 지식적으로 학술적으로 그런 쌓기 위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안보,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북한에서 살았던 경험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또 실제 가서 배우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대학원을 글로벌 평화통일대학원을 다니면서 진짜 유명하신 교수님들께 수업을 받고 있는데 배울 거 많아요. 그래요? 네.
제가 알고 있었던 북한을 가지고 북한에서 알고 있던 체험한 지식을 여기다 좀 붙이니까 더욱더 조금 뭐라고 하죠? 좀 퀄리티가 높아진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중국은 상당히 싫어하죠. 아, 중국은 싫어하나요? 아, 북한 주민들은 중국을 싫어하죠.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중국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생각이 단순해요. 일단은 중국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무역거래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밀수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중국을 싫어해요. 중국 때문에 통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왜죠? 중국이 통일되는 걸 반대한다. 왜냐면 중국이 북한이 통일이 되면 중국보다 잘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북한이 통일이 되면 중국이 싫어하는 거는 바로 남북이 합치면 군사도 세고 경제도 세지니까 싫어한다. 러시아는요? 네? 러시아는요? 러시아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네, 왜냐면 북한하고 관계가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갑자기 그래서 그렇지 예전에 김정일 때도 울라디미르 푸틴이 왔을 때도 그냥 러시아 대통령이니까 왔댔겠지 그 정도거든요. 그렇게 주민들이 막 러시아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진짜 지역에 따라서 그렇겠죠. 체감하는 게 다른가 봐요. 네. 그 미희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처음으로 배운 제2외국어가 러시아였고 처음으로 배운 노래가 푸틴 찬양하는 노래. 우리는 해외 대통령이라고 푸틴, 하면 김정일. 네, 우리가 해외 대통령이라면 1번으로 떠올리는 게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미국 대통령에 준하는 사람이 러시아 대통령. 그래서 푸틴에 대한 찬양. 근데 러시아어과를 전공하다 보니까 더 약간- 러시아 전공하세요? 아니 그분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전공하는 건 아니고. 저 배웠다면서요? 평양 출신의 그냥 그 분이에요. 러시아 러시아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우리 제1외국어로 영어 배우잖아요. 그렇듯이 북한은 제1외국어로 러시아를 배운대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에 러시아어가 없습니다. 제2 외국어가 러시아어를 2008년에 없앴어요. 러시아에 대한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인식도 완전 멀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면 러시아어를 굳이 배워야 필요 없는 거예요. 김정일 때 이제 푸틴이 오면은 뭐 경제도 그렇고 뭐 좀 살 것 같으니까 아차마누라고 이제 러시아에서 푸틴에 대한 노래까지 뭐 푸틴 김정일이라는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푸틴이 많이 안 도와준 거예요. 기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어로 배우던 러시아어를 학교에서 없앴어요. 2008년에 네. 그래서 제2 외국어가 없어요. 영어 하나입니다. 근데 저도 아이를 하게도 되게 웃긴 게 미제 승량이 미국 철천지 그렇게 원수 욕하면서. 그렇게 욕하면서 영어는 배워줘요. 전 세계 오라고 해가지고 배워주고 대학에 중어반이라고 생겼어요. 중어반. 중국어. 중국어반. 제가 보니까 또 중국어 이제 김정은이 집권하면 또 없앨 것 같은데 또 다시 러시아어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김정은이가 아버지를 진짜 미워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러시아어를 굳이 없애가지고 좀 있었으면은 그러네요. 그러면 러시아와 북한의 혈맹 관계는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당연히 있겠죠. 예, 군사 동맹도 맺고 뭐 진짜 형 동생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서 군사 협력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북한이 러시아한테 핵심 기술을 빼오면 아마 그거는 정찰 위성에도 핵심 눈을 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고 한국에도 당연히 안보에 어떤 이슈가 생기면 러시아는 분명히 자동 개입할 생기죠. 수 있는 그게 생긴 거예요. 분명히 이슈가 되죠. 그런 건 뭐 저보다도 군사 전문가분들이 더 잘할 테고. 이번에 아무튼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면서 우리도 안보나 군사에 대한 위협이 증가했고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시기가 된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오시고 난 다음에 부자분들의 삶을 뭐 어쨌든 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볼 일도 있고 할 텐데 한국의 부자들은 북한의 부자와 좀 뭐가 다르다고 그냥 그렇게 느끼셨는지랑 북한 부자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돈을 버나요? 북한 부자들도 다 그냥 외화벌이죠. 그리고 북한에서 나오는 수산자원. 그 금강산에서 금 캐는 사람들 그리고 또 수산물이면 조개라든지 이런 것도 중국에다 팔아먹고.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 내에서 부자는 없고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해외에 이제 수출을 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무리 북한 땅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 부자라고 해봐야 뭐 더 어디 북한 내에서는 만족하겠죠. 근데 뭐 해외 우리처럼 이렇게 해외 나가고 막 그러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레벨 자체가 다르죠. 일단 북한에서 부자를 많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부자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 많죠, 부자. 제가 94년도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부자들 많았어요. 네. 부자들의 생활은 차도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북한에서 우리가 자차가 없는 걸 알잖아요. 그 돈주가 부자잖아요. 네. 그 돈주들이 자차들도 다 있어요.
본인들 차들이. 간판도 노란 간판이었어요, 예전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일교포들 쪽에서 이제 돈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 장사를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부자들은 많아요. 좀 있어요. 근데 한국의 부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네. 저도 대한민국에서 부자분 덕분에 이제 해외를 한 일주일 나갔다 했는데, 저의 비용이 하나도 없이 100% 그냥 뭐 항공기 뭐 다 해가지고 같이 나가서 이제 골프도 치고 했는데, 와, 사이즈 자체가 달라요. 5성급 호텔에 딱 여주고, 저희 부부가 나갔었는데 한 일주일인데 한 억을 쓰더라고요. 억을. 어디로 가셨길래? 치앙마이에 갔댔는데, 치앙마이 가는데 억을 어떻게 쓰죠? 치앙마이에 아니 선물도 뭐 일반 선물도 아니고 이 핸드폰도 그게 치앙마이에서 다 바꿔준 거예요. 아이폰. 그분 조심하세요. 둘이 다. 이젠 연락이 끊겨가지고. 그래? 네. 꿀인데? 근데 단위 좀 착각이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치앙마이는 억이 나가기 아니요. 아무리 진짜 그래도 쉽지 않은데. 억이 진짜 억이 맞아요. 왜? 어떻게 알아? 제 애들 선물까지 다 이제 했으니까. 아니, 애들 선물을 뭘 샀길래 온 거야? 아이패드 워치 뭐 저거 뭐야 핸드폰 그리고 컴퓨터 다음에 이 아이폰 자체 장비 하나 사는 것만 해도 4명 거를 샀으니까. 네. 그리고 갈 때 이제 비즈니스석은 물론이고 그리고 호텔 자체도 5성급 호텔에 저희가 2박씩 있었거든요. 2박 5성급 호텔에 있었고 또 이제 옮겨오서 또 다른 데가 있었고 나머지 3일은 별장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별장 같은데 그게 하룻밤 뭐 무슨 그게 무슨 1,700만 원인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수영장도 있고 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억 단위로 쓴 거 제가 그래서 인정을 합니다. 제가 뭐 선물해준 거 저도 깎았으면 좋겠는데 깎질 못하겠어요. 기분이 묘하시겠어요. 이게 한국 자본주의 맛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 사람 못지않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공짜로 이런 혜택을 받는데 너무나도 럭셔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동기부 해드렸네요. 네, 그래서 나도 돈을 이 사람 못지않게 난 이 사람보다 더 벌어서 진짜 나도 럭셔리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골프 치러 가는 거 골프장을 통째로 빌렸으니까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그냥 치지 뭘 그러니까 통째로 빌려. 과시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시하는 것도 능력이 되니까 과시하는 플렉스 거잖아요. 미쳤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건 배웠죠. 아,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게 동기부여가 됐죠. 한국에서 진짜 싫었던 거. 와, 이거는 정말 너무 괴로웠다. 이런 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한국이.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건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싫었던 건데 언론이 싫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래요? 네. 저는 제가 크게 그 상관은 없는데 그 기사도 보고 그 뉴스도 보고 하면은 좀 기자들이 너무 세긴 센데 우리나라에 사람을 하나 매장해 버리면은 밝혀지면은 그 해명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북한에서 제가 있었던 직업이 그런 것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걸 수사를 하고 이 사람을 처벌을 했어요. 근데 다시 해명이 되는데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밝혀주질 않아요. 왜냐면 이게 보위부의 망신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역시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정정기사 나가도 정정기사도 거의 잘 안 나가죠. 그 사람을 들이 깔 때 하고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소하게. 그러니까 알 듯 모를 듯.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북한에서 죄책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게 북한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죄책감 얘기해 주셔서 혹시 이제 보위부 출신이니까 거기서 했던 일들이 어쨌든 당연히 북한 정부에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또 직업이니까인데 그때 했던 일들이 이제 같은 탈북민을 만날 때 미안한 감정에 그런 게 들 때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참. 맞아, 핵심을 잘 찌른다. 역시 김 아니, 작가님이시다. 아닙니다. 제가 뭐 어쨌든 또 사과를 안 하고 너 사냐는데 이미 전에 사과는 다 대한민국에 와서부터 다 사과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근데 탈북민 분들도 솔직히 제가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많이 만나고 하면은 보위부 있었다고 그러면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싫어했다가도 종당에 다 좋다고 인정을 해요. 왜냐면 그 사회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없이. 본인은 이제 만약 북한에서 있었을 때 보위부에 들어오라고 하면 안 들어가겠냐? 그 왜 안 들어가냐?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뭐 정당하다, 뭐 또 뭐 과거를 무슨 뭐 또 이렇게 정당화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시스템 자체가 그랬으니까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철우님 이제 김 작가님이 처음 나와주셔서 오늘 이제 북한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이 해결해 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꼭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마지막 말이 있다면요? 뭐 탈북민 분들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편견 없이 그냥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냥 편견 없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을 건 듣고 뭐 안 들을 건 골라서 들으시면 되는데 탈북민이 뭘 알겠느냐라는 분들이 계시던데 사람은 다 똑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인자도 서로 기대서 살아야 됩니다. 북한 사람도 사람이고 한국 사람도 사람이고
네, 저는 그렇게 편견 없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시잖아요. 네. 홍보 한번 하고 가시면.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홍보의 시간까지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유튜브 채널은 이철은 TV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철은 TV는 다른 탈북민 분들하고 좀 컨셉이 다른 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탈북민 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든 그리고 또 정직하게 본인이 일하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가끔 저희 와이프하고 방송도 하고 뭐 애기도 나오고 그냥 뭐 다 채널입니다. 이철은 NK인 거는 노스코리아 말하는 그렇죠. 건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저는 또 박세현 박사님과도 같이 했는데 오늘 뭐 저희 시청자분들 북한 관련해서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북한 관련해서 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여기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프로그램 하면서 느꼈던 거, 진짜 경제 전문가에게 경제 얘기를 듣자, 진짜 북한 전문가에게 북한 얘기를 듣자. 탈북하신 분들한테 들을 얘기도 있고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도 듣고 그래야 어떤 균형 잡힌 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와 이철은 화이팅, 김 작가 만세. 그리고 저도 채널이 있어요. 아, 네, 말씀해 주시죠. 물론 지금 휴직의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작고 소중한 채널 새아미 채널이 있습니다. 네, 저도 알겠습니다. 이제, 네. 두 분의 유튜브 채널 제가 고정 댓글 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오늘 영상으로 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여서님은 이철은님과 박세윤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